자, 여러분들 우리 CFP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FP 우리 목차를 잠깐 보도록 하죠. 차례 우리 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처음에 이제 위험과 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제1절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AFPK 과정하고 뭐 대동소이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2절, 3절, 4절, 5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CFP 교재에 A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 CFP 교재에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들이 우리가 지식형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하니까 여러분들 뭐 1절 위험관리 프로세스도 뭐 한 문제 정도 예상은 하지만은 그 2절부터 5절까지 특히 배상책임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 약간 좀 어려운 법리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제1장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우리 제2장 사회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4대 보험이라고 하죠. 이 4대 보험은 뭐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자, 우리 그중에서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은퇴설계, 연금 쪽이니까 그쪽에서 다루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 교재에서 좀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 사회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그 순서, 그 첫 단에 우리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각각의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의 종류별 주요 특징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시험 문제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보험은 어찌 보면은 사회보험 제 2장 파트는 여러분들 뭐 시간적 여력이 뭐 충분하면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맞지만은 큰 틀 위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되,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중심으로 두 가지 보험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파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3장과 제4장, 이젠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자, 우리 제3장은 이제 보장성 보험에서 여러분들 보험업의 종류가 생명보험업 그리고 손해보험업 그리고 제3보험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우리 생명보험 그리고 우리가 제3보험 손해보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좀 난해한 부분들이 바로 손해보험 쪽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화재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지식 문제뿐만 아니라 사례 문제로도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보험 파트에서 이론적인 내용들도 사례화해서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내용들도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4장은 이제 저축성보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저축성보험 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연금보험이라든지 이제 저축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투자성 상품에 해당되는 유니버셜 보험과 변액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5장과 제6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생명보험 또는 이제 손해보험 설계와 관련된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고객들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 설계를 할 것이냐를 다루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뭐 이론적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또 등장하는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정독 내지 이론적인 내용들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요,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학습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가장 난해한 부분이 아무래도 1장 부분, 이론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1장 부분이 가장 난해할 걸로 예상이 되는 게 바로 보험 설계 CFP 과정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우리 교재가 여러분들 2022년도 교재로 개정돼서 새롭게 나와 있는데, 일정 부분이 우리가 실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계라든지 손해보험업계에서 내부적인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보험금 지급 규정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 자, 몇 군데 있는 내용들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실제 등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자, 위험과 보험, 우리 1절에 해당되는 7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위험관리와 프로세스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그쵸? 미래의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변동성은 여러분들 좋은 쪽, 긍정적인 변동성이 있지만은 부정적인 변동성도 있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은 손실이 날 수도 있다. 화재가 났다.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변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뭐 사망했다 또는 아프다, 뭐 외부로부터 다쳤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쪽인 안 좋은 쪽의 변동성,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플러스 쪽의 변동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리스크, 위험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찌 보면 리스크라는 개념보다는 variable, 그죠? 변동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찌 보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와 관련된 정확한 개념적 정의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내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관리, 보험을 떠나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되는 이런 위험들을 우리는 순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수 위험. 그런데 플러스 위험까지 모두 포괄되는 위험을 우리는 투기적 위험이다. 투기 위험이다. 자, 위험을 좀 개념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봤을 때, 보험 쪽에서는,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지만은, 보험 쪽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요 순수 위험 쪽에 초점을 두는 거죠. 보험 쪽은. 그래서 부보 가능한, 보험 회사가 인수 가능한 위험은 순수 위험 쪽으로 많이, 우리, 포커스를 두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객님하고의 상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위험 관리다라고 하면은, 그쵸?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변동성, 리스크, 즉 통합적인 보험관리, 위험관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플러스 나는 것들도 변동성을 우리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세는. 재무설계에서.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우리 교재 맨 밑에 표 1-1 위험관리 프로세스 6단계에서 그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자, 5줄 정도만 위에 올라가서 볼게요. 5줄 정도만. 자, 중간 정도 보니까 이제까지의 위험 관리는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개인이 직면하는 순수 위험에 대해서만 그 대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험 쪽에 초점을 많이 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투기 위험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 관리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투기 위험 등까지 우리 플러스 변동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인 위험 관리 요 관리가 대두되고 있다. 당연한 우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표 1-1 위험관리 프로세스 6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1단계부터 다음 페이지 6단계까지. 이 표는 여러분들 재무설계 원론에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8페이지 가서 보시겠습니다. 1단계. 자,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죠. 자, 우리 고객과의 관계 정립은 첫 번째 여러분들 나를 먼저 소개를 하는 거죠. 나의 능력, 자격, 그리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을 보는 거죠. 고객하고 이제 관계 정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고객의 재무 목표,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책임 범위, 그 역할 범위,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1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위험 관리, 그쵸? 보험 설계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수익을 추구한다. 뭐 물론 여러분들 위험 관리도 투자 쪽에서는 필요하겠지만은 수익 뭔가 장밋빛 인생을 얘기를 하는 듯한 아주 고객과의 상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안 좋은 쪽의 얘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고객은 싫어하겠죠. 고객님이 사망하시게 되면은, 고객님이 암에 걸리시게 되면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쵸? 우리 아이가 밖에 나서 사고를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가 상당히 어려운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이제 그 금융업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증권, 은행, 보험 쪽 3대 금융기관을 예를 들면은 보험 쪽에서 이제 보험 컨설팅,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 위험관리를 통해 고객의 목표가 충족되는 이유, 그리고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세부 방법, 본인의 자격증, 경험,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고객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재무설계 원론에서 공부했던 업무수행 규칙과 관련된, 업무수행 규칙과 관련돼서 공부했던 거, 우리 1-1단계, 1-2단계, 1-3단계 요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를 보험 쪽에 접목시키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맨 밑으로 오셔가지고 세 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상충은 본인과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과 고객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 고객 니즈의 충족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고객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사항도 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1단계에서 이런 얘기들을 미리미리 우리 밑밥을 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정보 수집은 2단계예요. 그렇죠? 2단계지만 1단계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님과 관련된 모든 뭐 병력 사항이라든지 안 좋은 얘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 누설은 비밀 정보,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단계는 결과적으로 신뢰를 얻는 단계죠. 이런 신뢰를 얻어야지만이 뭐예요? 고객님이 충분한 정보들을 제시하고 고객의 목표를 얘기하는 2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보 수집의 중요성, 그렇죠? 정보의 중요성, 뭐 이런 얘기까지도 1단계에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맨 위에 줄 보겠습니다. 자,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무설계와 고객이 동의를 하면은 재무설계사와 고객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상호 합의한다. 업무 수행 범위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업무 수행 범위를 상호 합의해서 문서로 작성한 후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및 종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뭐 예를 들어서 업무 수행 범위가 우리가 이제 집에 우리 가족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우리 위험관리다, 보험 쪽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당신이, 그죠? 이거를 뭐 소홀히 했다, 뭐 했다라고 하면은, 당신하고의 그 재무설계, 위험관리와 관련된 위험설계, 보험설계 쪽은, 그만할 겁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 책임 한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신과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중간에 우리가 업무 수행 범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박스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점부터 여러분들 마지막 점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중간 정도를 먼저 보죠, 여러분들. 고객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사항, 이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계약 기간, 그리고 고객의 책임, 재무설계사의 책임. 모든 것들이 재무설계사가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고객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고객님이 뭐 보험 계약을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데 보험을 중간에 해지를 한다. 이거는 고객님의 위험관리, 재무설계 차원에서의 위험관리를 제대로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만약에 중도에 해지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은 다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해지라든지 불만 처리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 자, 이런 사항들도 업무 수행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컨설팅 관련된 컨설팅 피해를 받죠. 그죠? 수수료와 관련된 또는 보수,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업무 수행 범위 이 문서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세 번째 점 보도록 하죠. 제3자와의 보수계약과 관련해서 이해상충을 포함한 현 시점에 존재하는 모두 이해상충 사항들을 다 기재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재무설계사가 CFP가 보험 영업 전문가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설계사가 아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보험과 관련된 전문가인 보험 설계사에게 의뢰했을 경우에 그 보험 설계사는 어때요? 우리 보험 설계사 당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본인의 그 실적 또는 수당 이런 부분들이 좀 높은 자기 이익을 추구를 하면서 보험 영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이익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는 기술을 하고 업무 수행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업무 수행,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중간중간에 2단계, 3단계, 4단계 진행되면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문서화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번거로운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를 이제 깨뜨리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미리 업무 수행 범위를 문서화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업무 수행 범위에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서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는 그 문서화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모두 짝지어 놓은 것은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의 문제. 개수 묻는 문제가 가장 어렵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밑에 한 8줄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투자 설계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장밋빛 전망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안 좋은 얘기들을 먼저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 정립, 신뢰를 얻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특수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째 줄 보니까 여러분들 위험관리에서는 사망, 질병, 상해, 장기 간병, 화재, 배상 책임 등과 같이 부정적인 요소가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객은 다소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런 점을 우리 고객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 수행 범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단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단계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예요. 자, 위험관리 관련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단계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여러분들 항상 우리 이제 프로세스 순서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업무 수행 수칙과 관련된 1-1, 1-2 그리고 1-3 그리고 2-1, 2-2 2-3. 자, 요 순서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면은 우리 재무설계 원론 공부하는 그런 내용하고 다 접목되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느 한 과목을 특화해서 그거 공부하고 따로 공부하고 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1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목표 설정이죠. 목표. 고객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죠? 그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거는 고객 중심인 거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고객은 잘 못 잡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땐 재무설계사가 도움을 드려야 되죠. 주관적인 내용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들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스를 우리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객님은 쉽게 목표 설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2단계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량적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고 우리 2-3단계는 정성적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여러분들, 자, 우선 고객의 현재 상태와 삶의 목표, 재무 목표, 위험관리 목표, 그리고 니즈 및 우선순위 등을 파악한다. 그렇죠? 목표 설정 및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결정. 자, 고객의 이러한 목표는 위험관리 업무 수행 계약서의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 지침과 구조를 제공한다. 뭐 이런 말 나와 있고요. 자,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장단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말 나왔죠. 지원이에요. 그렇죠? 재무설계사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객이 결정하는 겁니다. 고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단계는 고객 중심이에요. 재무설계사는 서포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단락을 보시니까 6줄 내려와서 7번째 줄이죠.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다음에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보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죠? 정보와 충실해야지만이 우리는 항상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정보를 제대로 수집을 못하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만 우리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제한된, 우리 재무설계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되면은 여러분들, 재무설계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보니까, 만일 재무설계사가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면은 고객에게 이러한, 제약이 업무 수행 계약과 위험관리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합의해야 된다.
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업무 수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종료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검토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냉정한 거죠. 어찌 보면은. 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락도 보니까 또한 고객 정보 수집 시 업무 수행 범위와 관련된 정성적인 정보도 충분히 수집해야 되는데 고객의 가치, 태도, 기대, 그리고 재무적인 경험이라든지 위험 관리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고객의 이제 주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통 상담을 통해서 정성적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측 페이지 가셔가지고 고객과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정량적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성적 정보도 있긴 하죠. 자, 우측 페이지 보니까 기가입 보험 보장 내용, 그리고 고객의 잠재적인 재무적 위험, 고객의 위험 관리 목표, 그리고 위험의 노출에 대한 고객의 성향, 그렇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 고객과 가족의 건강 문제, 그리고 재무적인 위험에 대한 관리의 적극성 검토, 뭐 정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정보와 자료를 예시하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2단계에서 수집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새로운 우리가 보험에 대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미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 정보. 첫 번째 점, 기가입 보험의 보장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고객의 정보다라는 겁니다. 고객의 정보. 그래서 이제 고객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신상품,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는 언제 우리는 봐야 될까요? 이렇게 뭔가 고객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우리가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그렇죠?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상품에 대한 우리 정보들은 우리가 제한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이 수락을 하게 되면은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 새로운 상품들을 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단계로 가는 거지. 우리 2단계에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말은 우리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목표와 관련된 위험 관리에 이제 목표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투자와 관련된 목표는 이제 목적 자금을 달성한다, 또는 은퇴 쪽에서는 은퇴 자금을 모은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들이 있겠죠. 자, 이거에 비해서 위험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리스크예요. 리스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인데, 자, 우리 목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표 1-2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 관리 목표. 자, 우리 손실 전 목표와 손실 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 전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면 화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동차 사고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좀 편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망, 가장의 사망이다. 그죠? 손실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사망하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사망보험을 가입을 하느냐.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경제성, 걱정의 제거, 법적 의무의 수행. 물론 여러분들 사망보험은 뭐 법적 의무는 없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특수한, 그렇죠? 화재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강제, 그렇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보험들이 있죠. 만약에 가입을 안 하면은 뭐 과태료라든지 법적 제재 조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험은 가입한다. 그럴 목적으로 가입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처음엔 좀 경제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걱정의 제거, 두 번째 걱정의 제거도 너무나 쉬운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만약에 암보험을 생각을 하시죠. 암보험을 가입하면 어때요? 암에 걸린다라고 해도 그렇게 요즘은 뭐 의학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암에 걸려도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치료가 많이 좀 되죠. 사망 확률이 많이 좀 줄어드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제거해요. 암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고,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자동차 보험은 강제적인 법적 의무 수행이긴 하지만은 뭐 운전자 보험, 그렇죠? 뭐 형사상, 뭐 행정상 책임과 관련된 벌금이라든지 변호사 선임 비용, 뭐 합의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험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들 가입해서 여러분들 걱정들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경제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첫 번째 줄 끝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인 경제성은 개인 또는 가족의 잠재적인 손실에 대해서 가장 경제적인 위험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손실 발생 전 목표라기보다는 우리가 위험관리를 해야 되는 그 경제적인 논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고 발생 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한다. 1억 원을 수령한다. 자, 그런데 납입하는 보험료, 그렇죠?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을 보니까 1억 2천만 원을 납입한다. 그러면 이거 가입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1억 2천만 원 납입해서 1억 원을 타냐. 의미가 없죠. 1억 2천만 원 예금 통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굳이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 조금 걱정을 좀 제거하고자 이렇게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뭐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 가입을 한 다음에 사망보험금을 탄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위험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실 발생 전에 그렇죠? 위험관리를 할 건데 보험을 가입을 할 건데 보험료가 경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으로 너무나 보험료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런 리스크 관리는 하면 안 되죠. 자, 우리 뒤쪽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그쵸 보험료가 월등히 크다라고 하면은 이런 리스크를 전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가할 필요 없이 이런 경우는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내 스스로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축소하는 내 스스로 축소하는 이런 전략들을 수행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죠? 다른 쪽으로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관리 방법 중에서는 경제적인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경제성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지금 설명드린 여러분들 경제성과 걱정의 제거 그리고 법적 의무 수행 이거는 여러분들 사고 발생 전 즉 손실 전 목표를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내가 위험관리 방안 중에서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 소화기 설치라든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피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손실 발생 전 목표 3가지 의미까지 함께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손실 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 후 목표라는 것은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위험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걱정해서 그렇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활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활유지. 이제 생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은 뭐예요? 먹고 산다. 생활을 유지한다. 그렇죠? 연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명한다. 만약에 가장이 사망했어요. 가장이 사망했으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생활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죠. 가장이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월급을 받아서 가족 생활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직장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런데 개인이 쓰는 돈도 있겠죠. 개인이 세금도 내야 되는 거고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많이 내는 거고요. 개인이 내는 거 빼고 가족을 위한 생활비로 300만 원이 우리 가족을 위한 돈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돈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와야지만이 그렇죠?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기초적인 생계 유지와 관련된 그렇죠? 근데 이 돈까지도 요구하지는 않겠죠. 이 돈은 조금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된 유지와 관련돼서는 우리 가족은 150만 원만 월 150만 원만 꾸준하게 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라는 기본적인 우리 생존을 위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금액들이 우리가 보험금으로 받으면은 우리가 위험관리에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목표들을 달성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활유지,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득의 안정성이다라는 거죠.
소득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가장이 사망하면 똑같은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장이 쓰는 돈 200만 원 빼고 300만 원씩 가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불이 됐는데 이 지불이 끊기면은 그렇죠? 연속선상에서 연속선이 단절되는 거죠. 그죠? 안정적으로 쭉 이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쭉 이어나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소득의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안정성. 자, 우리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300만 원씩 꾸준하게 우리가 정년까지 계속적으로 탈 금액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은 내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수준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목표로 내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목표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금을 타게 되면은 충분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생활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의 보험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소득의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많겠죠. 한 뭐 2억 또는 3억. 자, 이 정도의 보험금이 돼야지만이 소득의 안정성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 여러분들 먹고만 사는 건 아니죠.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소득이 안정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만 꿈꾸는 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는 본인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뭔가의 미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아끼고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고 그걸 또 실행하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먹고 사는 뭐 생활률이라든지 소득의 안정성 이외에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해외 유학을 간다. 아니면은 뭐 목적 자금 뭐 여러 가지 뭐 지방에 뭐 펜션을 하나 전원주택을 만든다. 아니면은 뭐 농지를 하나 내가 매입하고 싶다. 여러 가지 꿈이라는 목표가 있겠죠. 꿈. 그렇죠. 먹고 사는 걸 떠나서 그렇죠. 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바로 가족, 우리 세대, 우리 식구들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상 유지만 계속한다라고 하면 성장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하는 그런 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꿈까지 모두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 300만 원 수준 가지고도 안 되죠. 그렇죠? 한 뭐 5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목표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정도의 우리 자금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한 뭐 10억 정도 사망보험금으로 가입해야지 내가 사망한다고 해도 우리 가족들이 꿈꿨던 바를 그대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우리는 그대로 가족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지속적 성장과 관련된 얘기예요. 다음 여러분들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본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거래처라든지 아니면은 사장님이라고 하면은 뭐 직원들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피해가 많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나 이런 부분들도 없게 내가 사망한다고 해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모든 피해가 없도록 보험금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나는 대비를 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은 이 10억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10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위험 관리와 관련된 손실 발생 후의 목표를 가지고 보험 컨설팅하면 상당히 재밌죠. 그렇죠? 보험 영업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정도의 생활 자금이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합리적이죠. 자, 그런데 그거만 가지고는 먹고 사는 것밖에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만족 못하죠. 조금 더, 점점,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을 우리는 보험 가입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자, 1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여러분들 맨 위에 첫 번째 줄 이 중 가장 중요한 생활 유지란 손실 발생 후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되면 가족의 삶과 생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먹고 살 정도는 돼야 된다. 자, 두 번째 손실 후 목표는 소득의 안정성이다. 자, 손실 발생 시 손실을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이 손실 발생 전에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해야 된다. 단절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꾸준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손실 후 발생 목표는 지속적인 성장이다. 손실 발생 전에 생활 수준 유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계획했던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꿈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은 손실의 파급 효과가 타인 또는 사회에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위험에 대한 대비 없이 가장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및 사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부담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채를 많이 쓰고 돌아가셨다. 재산은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상속 공부하시죠. 그렇죠? 상속 공부하면은 부채가 너무 많고 가업으로 있는 재산도 없고 이렇다라고 하면 상속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 빌려준 사람이 타인이다 또는 은행이다. 자, 그쪽이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피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3단계 위험 관리를 위한 분석 평가. 자, 여러분들 단계별 내용들을 우리 순서형 묻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우리 분석 및 평가. 자, 위험과 관련된 분석 평가예요, 여러분들. 자, 위험 관리를 위한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 자,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위험 관리 상태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 범위에 해당되는 고객의 정보를 분석한다. 분석 및 평가죠. 그래서 3-1은 분석이고 3-2는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 고객의 현재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 중 누락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정보는 고객과 합의해서 보완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 밑줄 정도 쳐놓고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다음 단락이에요. 다음 단락을 보시게 되니까 자, 고객의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는 고객의 목표 그리고 니즈, 우선순위를 평가해야 한다. 자, 고객의 현재의 위험관리 상태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이를 고객의 목표, 니즈, 우선순위와 비교한다. 스워트 분석, 그렇죠? 스워트.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시죠. 자, 맨 위에 거 생략하고요. 자, 첫 번째 줄이에요. 구체적으로 위험관리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수단으로서는 위험 요소의 분석과 위험의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위험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위험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위험들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 그대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이것들을 인식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인식시키는 게. 자,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 보도블록 있죠. 그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자, 이런 데들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죠? 보도블록의 굴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 접질러서 우리가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을 인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인식된 위험들을 그렇죠? 우리랑 분류를 해야 되겠는 거죠. 분류. 어떤 위험이냐라는 거. 어떤 위험이냐. 자, 분류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분류를 했다라고 하면 사람과 관련된 위험이냐 아니면 내 재산과 관련된 위험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분류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 사람 인적 위험과 관련돼서 내가 이거를 떠안아야 될지 아니면은 이거를 피해야 될지 여러 가지 내가 위험 관리 방안을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우리는 검색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분석이 제대로 우리가 중요한 위험, 아주 치명적인 위험, 일반적으로 감기 같은 경우는 내가 떠안고 살아도 상관없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는 좀 분석하고 평가할 때는 좀 순서대로 좀 맞춰가지고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여러분들 체계적인 위험 인식을 위해서는 위험 분류 질문표,
노출 체크리스트, 보험증권 체크리스트, 플로우 차트, 재무제표 분석, 기타 내부 자료, 현장 검사, 인터뷰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위험들을 어떤 위험이 있을까 재무설계사가 그렇죠? CFP가 이런 위험 무슨 예를 들어서 사망 위험 아니면은 실직 위험 아니면은 우리 질병 위험 여러 가지가 있죠. 주택 화재 위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쭉 기술을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고객과의 상담 과정, 분석 평가 과정에서 분석하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석하고 평가를 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써보시죠.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직면하고 있는 위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쭉 써보세요. 그러면 1시간 내에 다 쓸 수 있을까요? 물론 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뭔가 하나 빠지고 그렇죠? 어떤 것들은 너무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식의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할 때는 한 가지 방법 가지고 체크한다라는 것은 누락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위험들을 다 우리는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혼용해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달락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험 확인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의식적으로 위험 보유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위험을 너무나 지금 당연시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인식을 좀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의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위험 중에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에게 직면한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파트에 여러분들 고층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추락 위험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여러분들 화분들을 또 놓고 또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화분에 그렇죠? 작은 돌 하나라도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밑에 지나가는 행인이 만약에 다쳤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중요한 첫 출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위험 확인 방법을 선택해서 개별적인 위험을 확인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이 개별적인 위험을 손실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다라는 거 되어 있죠. 손실 형태가 손실이 어느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라는 거죠.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람과 관련된 위험이냐, 재산과 관련된 위험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배상 책임과 관련된 위험이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을 좀 분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위험과 그리고 이제 물적 위험, 우리 이제 위험의 인식은 여러분들 쭉 써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들을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들 한두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위험들을 한번 쪼개보자는 얘기 있죠. 인적 위험, 물적 위험 그리고 배상 책임 위험 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의 장점은 특정 위험과 관련된 잠재적인 손실을 잘 분석할 수 있다. 단점은 일부 재무설계사는 부보 가능한 위험에만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위험은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 재무설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험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 그렇죠? 이제 보험 상품을 기준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여러분들 변동 가능성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 가능성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합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험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순수 위험 쪽으로만 더군다나 순수 위험 중에서 보험 상품화 되어 있는 위험으로만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지만 보기는 좀 편하다, 깔끔하다. 이런 게 좀 장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서 14페이지 여러분들 표 1-3 손실 형태에 따른 순수 위험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 자체가 순수 위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순수 위험 쪽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인적 위험, 재산 위험, 배상 책임 위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적 위험 쪽 보죠. 조기 사망. 그죠? 가장이 사망하면, 장기 생존도 위험이죠, 여러분들. 요즘은 무병장수는 참 좋겠지만은 유병장수예요. 유병장수. 병이 있으면서 오랫동안 산다. 그리고, 무병장수건 유병장수건 장수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생활비를 충분히 못 모아놓고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못하고 오래 산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우리 이제 민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이제 선진국, 복지국가화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보장체제에 따르면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들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질병과 상해. 오히려 여러분들 사망하는 것보다, 그쵸? 질병 상해. 그죠?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업도 상당히 위험인 거죠. 이거 다 사람과 관련된 위험이다. 자, 우리 재산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그리고 시간 요소 손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뒤쪽, 우리 이제 재산 손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따로 공부를 또 하실 거예요. 자, 우리 배상 책임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 재산 소유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는 거죠. 전문직과 관련된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 뭐 이런 분들, 임원, 뭐 이런 분들의 배상 책임도 있는 거고요. 자, 일상생활과 관련된 배상 책임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 자녀가 가족 일상생활, 우리 밖에서 사고를 쳤을 때 손해배상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배상 책임 문제. 아니면은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애완견을 많이 키우죠. 그렇죠? 애완견이 산책 나갔는데 옆에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을 때 뭐 이런 경우 배상 책임과 관련된 위험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인적 위험과 물적 위험, 배상 책임 위험과 관련된 분류를 해봤는데, 자, 인적 위험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물적 위험도 있고요. 배상 책임 위험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를 할 것이냐를 하기에 앞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분석해서 별 리스크가 크지 않아. 이 정도 금액이면은 내 푼돈으로, 내 쌈짓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은 이런 위험은 닥치게 되면은 너무나 힘들어.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니까 이제 치명적 위험과 그리고 중요한 위험, 그리고 일반적인 위험. 자, 이렇게 우리의 위험의 정도가 대중소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대중소로.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치명적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 개인 파산에 이를 정도의 손실이 야기되는 위험. 자, 두 번째, 중요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대출받아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내 지금 있는 뭐 자산 가지고 해결하지는 못해요. 대출까지도 껴야 돼요. 부채가 더 생겨요. 이런 위험이 바로 중요한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존 자산 내에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위험.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분류했던 인적 위험과 물적 위험, 배상 책임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치명도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명적 위험에 해당되는 것은 남편의 우리가 가장의 조기 사망 또는 장기 생존도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 상해. 과거에는 질병 상해는 여러분들 치명적인 위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오히려 이 간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병치레 하는 집안들의 얘기들을 그죠? 간호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이제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겠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주택과 관련된 재산 쪽에서는 주택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되겠죠. 그리고 배상 책임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치명적인 위험이에요. 배상 책임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까지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이 바로 배상 책임 위험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중요한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실업을 인적 위험에서는 분류를 했네요. 우리 교재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류 기준은 여러분들 표 1-4의 분류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통설로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고객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 법률에서 뭐 규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기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분류를 해두시면 되겠다.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4단계 위험관리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위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망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뭐 물적 위험에서 치명적인 위험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택화재보험이라든지 배상책임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의 치명적인 위험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상 배상책임.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가족이 지금 기존에 있는 2단계 정보수집 단계에서 충분하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현 상태 위험관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특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주택화재보험들을 가입들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한 거고요. 다음 배상책임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는 이제 자녀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배상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 내가 애완견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대비를 할까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과 관련된 그 위험들도 내가 만약에 사망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죠. 부정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이 내가 사망하는데 사망보험금이 뭐가 필요해?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건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내가 사망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족에게 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가족의 생활 유지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재산 형성을 위해서 대출받은 금액 빚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가족이 떠안아야 될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생활이라든지 부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 없이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무모한 사회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좀 일으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관리 좀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지금 2단계에서 보험을 가입한 내용들을 보니까 상해보험, 우리 자녀 상해보험 가입하면서 상해보험에서 여러분들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골절 진단비 뭐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으면서 골절,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부러져 보신 분. 물론 저도 한 번 정도 부러져 봤지만은 여러분들 부러졌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나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돈을 빼지 않아도 내 주머니 돈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치료비였어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 골절 진단비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입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 고객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는 개인들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인 위험이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하면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뭐 특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는 제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성적으로 보란 얘기지 감성적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고객님 고려해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제안하는 단계 여러분들 제안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서는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복수의 제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제안서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기존 위험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고객님이라고 하면은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단계가 바로 4단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맨 위에 여러분들 맨 위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제안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고객의 제안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 사항과 합당한 근거를 함께 설명한다. 프레젠테이션 하라는 얘기 있죠. 프레젠테이션.
자, 다음 여러분들, 이 프레젠테이션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뭘 제안하나요? 위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라. 즉, 보험 가입해라. 라는 거죠. 보험 가입하면 내가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보험 설계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전문가가 개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가 개입되다 보니까 그 전문가의 책임관계, 뭐 수당, 여러 가지, 내 책임관계, 내 책임은 소개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이후에 보험 유지 관리도 내가 다 재무설계사가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책임관계를 설정을 해줘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위에서 한 10번째 줄,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 바로 위 세 줄 보겠습니다. 세 줄. 자, 우리 네 번째 줄이죠. 고객의 개인 신상, 경제 및 다른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 제안서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재무설계사는 아직 통보되지 않은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이해상충 내용과 함께 위험관리 제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설명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밑줄 쳐놓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봅니다. 자, 맨 밑에 우리 1-5의 위험 처리 방법의 예시라고 해서 여러분들 위험 처리 방법의 예시. 자, 우리 조기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입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애,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상해보험이라든지 뭐 질병보험에 해당되는 이제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활용할 수도 있다. 만약에 내가 위험을 보유하고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내가 예금이라든지 펀드, 저축, 투자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전하는 방법, 보유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죠? 제한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상단표도 마찬가지고 이 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체크 정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왼쪽 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자, 그 1-5 바로 표 위에 두 줄, 세 줄 보게 되니까 위험 재무 이런 말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험 통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위험 재무, 위험 통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자, 우리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분석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제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까라는 거예요. 관리 방안. 그렇죠? 돈으로 할까 아니면 컨트롤 할까? 돈으로 하는 게 바로 위험 재무적인 차원이고요. 돈 아닌 통제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통제하는 방법. 자,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돈으로 하는 거죠. 내가 위험을 떠안는 거죠. 보유.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 보험 가입한다든지 타인에게 넘기는 거죠. 위험 전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위험 재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 번째 줄 보니까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이에요. 자, 위험 재무는 위험이 발생한 후 손실에 대한 복구 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위험 보유와 위험 이전이 있다. 자, 위험 보유와 전가. 이거 이제 이전이죠. 보험 가입하는 거. 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통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뭔가 컨트롤 한번 해보자. 위험을 아예 없애자. 아니면 위험을 줄이자라는 거죠. 자,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위험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럼 피하면 되겠죠.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그렇게 위험하면 자동차를 안 끌고 자동차가 다니는 곳을 안 다니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위험 회피인데 현대사회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여러분들 위험 축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화재가 위험스럽다. 내 돈으로도 아니고 화재보험 가입하기도 싫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화재가 났을 때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그거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죠. 뭐 집안에 소화기를 놓는다, 뭐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뭐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우리가 AFK 때 공부를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관리 방안까지. 자, 다음 우리 17페이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자, 위험관리 제안서의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쵸? 자가보험, 즉, 내 돈으로 모아야 되겠죠? 저축, 투자,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가입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보험 가입을 하면은 이제 보험 설계사에 의뢰하고 이제 그 해당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는데 항상 우리 실행에서는 항상 고객의 이익에 우선되는 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실행과 관련된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험 전문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보험 설계사의 책임 한계, 그렇죠?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밑으로 오시면 여러분들 박스가 하나 나와 있죠. 제안서 실행에 필요한 활동 내역, 재무설계사와 고객의 각각의 책임 영역, 그리고 다른 전문가 소개 협력, 고객 정보 공유, 허용 범위, 그리고 금융상품 서비스의 선별과 확보. 선별과 확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확보라는 얘기는. 아셨죠? 자, 다음 여러분들 맨 밑에 줄이에요. 자, 이해상 중 보수의 근거 또는 다른 전문가와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 고객에게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재무설계사는 이를 반드시 알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네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뭐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뭐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하단으로 오겠습니다. 하단으로. 자, 우리 하단에 한 7줄, 8줄 되어 있는 마지막 단락이에요. 자, 위험관리 제안서의 실행은 개별적인 위험에 적합한 위험 처리 방법을 적용해서 실행하는 과정이다. 즉 보험 가입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재무설계사는 고객이 직면한 위험을 해결하는 기법으로 보험을 활용하려면 전 단계에서 확인하고 평가한 각각의 위험에 알맞은 특정한 보험을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필수 위험관리 대상, 그리고 권고 위험관리 대상, 그리고 선택 위험관리 대상,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보험 가입할 건데 이제 실행 쪽에서 이제 보험 가입할 거예요. 자, 우리 보험 가입할 때는 여러분들 이런 치명적인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라라는 거예요. 필수 보험으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위험, 그쵸? 대출 금액까지 부채가 증가하는 위험들, 자, 이런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권고해라. 그죠? 보험 가입하도록 권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일반적인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는 여러분들 고객에게 자유, 재량에 맡겨라라는 거죠. 충분히 보험 가입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골전진 낭비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고객님은 너무나 이건 좀 나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 가입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험 가입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필수적인 보험과 권고해야 될 보험, 그리고 선택적인 보험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험의 분석에서 다뤘던 그 치명도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19페이지 여러분들 제6단계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하고 지금하고 보험 상품이 많이 개정되면서 오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보험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 삶의 그 패턴들이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질병, 새로운 환경에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위험관리, 보험 설계를 해놨다라고 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뭔가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하고 아니면은 기존 보험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런 보험들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위험관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가족들의 가족 생애 중에 따라서 그렇죠? 본인의 지금 가장 한창 왕성기, 중년기, 40대, 50대 이때는 여러분들 본인이 사망했을 때 가족이 느끼게 되는 치명적인 위험에 해당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 70세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본인이 사망해도 가족이 느끼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사망 니즈라는 부분들은 많이 줄겠죠.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에 대해서 뭔가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전환 특약을 활용한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 설계에 관련된 보험 쪽에서 많이들 얘기들 나오는 게 이제 보험 리모델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리모델링이 나쁜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좀 긍정적인 위험 관리의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밑으로 오셔가지고 하나 정도만 체크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맨 밑에 줄에 네 번째 줄이에요. 맨 밑에 단락입니다. 자, 최소한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은 치명적 위험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자, 요거 체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치명적 위험과 관련된 필수적으로 가입한 위험들은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모니터링. 다른 위험들은 뭐 비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겠지만 치명적인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삶의 주요 이벤트에 해당되는 이혼, 자녀 출생, 이혼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주택 구입, 직장 변경, 배우자의 사망 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검토가 필요하겠죠. 자녀가 출생했어요. 그러면 조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가 성장해 갑니다. 우리 지금 갓 태어난 아이였는데 이제는 초등학생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험,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 됐어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 생각하는 위험의 정도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벤트들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죠? 우리는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관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1절 위험 관리와 프로세스 쪽하고 이제 접목시키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은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식형 문제로 출제됐을 때 이게 과연 몇 단계의 얘기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1절 부분, 이 1장 전체 다예요. 1장 전체 다는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독을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2번, 3번, 4번 정독을 꾸준하게 하는 것들을 반복하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시험에 우리는 대비가 될 걸로 보여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제2절 조기 사망 위험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